저는 75살 유정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죠. 국내 최대 제약기업 GL제약을 맨손으로 읽었으니까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 저는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가족도 사랑도 그리고 딸 수진이도. 부산역에 도착한 건 오후 6시였습니다.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VIP 행사가 끝나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죠.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철의 여인에게 약점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부산역 광장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생각나는 얼굴이 있어요. 그대 얼굴은 내 마음속의 달빛 같아요. 그 노래는 수진이가 어릴 적 즐겨 부르던 자작 동요였습니다. 놀라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작은 모자를 앞에 놓고 노래하는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맑게 빛나는 눈동자는 어딘가 낯익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모자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소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노래 우리 엄마가 부르던 거예요. 엄마가 만든 노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전 수진이 20살 생일에 선물했던 특수 제작 시계였죠.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그 시계를. 엄마는 어디 계시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3년 전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 아이를 내친 후로 연락을 끊었던 제 잘못이었어요.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한지호예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 순간 대답할 말을 잃었어요. 난 내 외할머니란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딸을 버린 어머니가 손자를 만날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노래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말하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모자에 넣었어요. 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내 핏줄이, 내 딸의 아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이를 몰래 뒤따라갔어요. 길 잃은 아이의 행방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골목은 부산역에서 멀지 않은 낡은 고시원 근처였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외투를 여미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허름한 간판이 달린 희망 고시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그곳으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고시원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좁은 복도 끝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들어온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고시원 총무 최미영입니다. 네, 지호라는 아이요. 제가 알아볼 일이 있어서요. 최미영은 나를 유심히 살펴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몇 달 전부터 혼자예요. 엄마는 죽었고 아빠도 사라졌대요. 간간히 도와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요.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을 버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최미영은 나를 2층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그것도 벽지가 낡고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였죠. 지호는 얇은 이불 위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성과 어린 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수진이었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사진을 조심스레 떼어보니 뒷면에 유수진, 지호 5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세상을 떠난 것이었군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20살의 모습이 아닌 세월이 흐른 모습으로 사진 속에 미소 짓고 있었지요. 수술을 앞둔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최미영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수진의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렀지요. 최미영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와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영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지요. 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예요. 가끔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역 앞에서 노래 부르며 동전을 모으는 게 고작입니다.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내 손자가, 내 딸의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저는 그 순간 유리처럼 깨져버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냉정함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지요. 귀에서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그때 나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랑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평범한 남자와는 행복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지요. 그리고 수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정이 수진을 죽음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지호가 눈을 떴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지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작은 손수건을 내밀었죠. 울지 마세요. 엄마가 말했어요. 눈물은 마음의 비라고,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뜬대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미영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둘만의 시간을 주었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지호야, 난 내 외할머니란다. 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말했어요. 날 꼭 알아볼 분이 계실 거라고. 할머니가 바로 그분이셨던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지요. 지호는 갑자기 일어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엄마가 주신 편지예요. 할머니를 만나면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진의 필체가 선명했지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지호를 만났다는 의미겠죠. 고마워요. 제 아들을 알아봐 주셔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호에겐 다른 선택을 해주세요. 그 아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편지를 끝까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지요. 지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지요. 지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듯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호야, 나와 함께 살래?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병원에 가보자.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겠구나. 다음 날 지호를 데리고 부산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지호는 영양 부족과 경미한 폐렴 증상이 있었지요. 의사는 당분간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사회복지사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유정희 회장님이시죠?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혈연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도 해야 합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겠습니다. 제 손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지호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지요. 사회복지사와 최미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정말 외손자가 맞으신가요? 네, 제 딸 유수진의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내 대답을 기다리는 그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 확신했지요. 지호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그 시계까지. 모든 것이 내 딸 수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검사해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이 아이를 돌볼 겁니다. 지호가 내 팔을 당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저 또 혼자 남겨질까 봐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한다. 부산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지호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지요. 이런 결정은 평소에 저답지 않았습니다. 철의 여인은 항상 냉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호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닌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지호는 내 외손자였지요. 사회복지사는 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었고 최미영은 지호의 짐을 꾸려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서울이란다. 할머니 집으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지호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대저택으로 들어서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3층짜리 건물에 정원까지 갖춘 호화로운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성에 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공간은 화려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집이라 온기가 없었지요. 이제부터 내 방이란다. 넓은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대형 텔레비전, 최신식 컴퓨터까지 갖춰져 있었지요. 지호는 방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무 커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런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지요. 하지만 그 따뜻함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가족의 온기를 만드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지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영어 과외 선생님, 유명 요리사가 만든 식사, 새 옷들과 장난감들.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했지요. 하지만 지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항상 시계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한 번은 문틈으로 지호의 모습을 지켜봤지요.
아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 집은 너무 커요. 엄마는 이런 집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치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에게 물었지요. 학교는 어디로 갈래? 강남에 좋은 사립학교가 있단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집 근처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결국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시켰습니다. 첫날 운전기사와 함께 등교하는 지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지호 학생이 교실에서 울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달려가 보니 지호는 교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요. 아이들이 지호를 놀렸나 봐요. 재벌집 손자라면서요. 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내내 말이 없었지요. 잠들기 전 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지호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돈 많은 할머니 덕분에 산다고 놀렸어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물질적인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지호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편지에 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호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온 집안을 뒤졌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부산으로 돌아갈래요. 할머니 집은 너무 커요. 엄마가 그리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비원에게 확인해 보니 지호는 새벽에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고 했지요. 아마도 부산행 기차를 탔을 겁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미칠 듯이 두근거렸지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수진아, 이번엔 제대로 할게. 눈이 내리기 시작한 부산역. 수진을 잃은 것처럼 지호마저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부산역 광장으로 향했지요. 눈 내리는 부산역 광장.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그곳에 지호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가가려다 잠시 멈춰섰지요. 지호가 부르는 노래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돌아와요. 이제라도 손을 잡을게요. 그 가사는 제가 20살 수진에게 쓴 편지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수진이 그 편지를 간직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지호에게 가르쳤던 걸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였지요. 할머니, 죄송해요. 도망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호를 꼭 끌어안았지요. 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야, 그때 널 떠난 건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였단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지요. 수진이, 내 엄마를 버린 건 나였어. 성공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았단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호는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 엄마는 대단한 분이야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지는 나를 미워할 자격이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니요. 역 앞 벤치에 앉아 지호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지요. 지호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자.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저 혼자 안 남겨두실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 약속할게. 그날 저녁 최미영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지요. 최미영은 정성스레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지호는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집이 좋아요, 할머니. 엄마랑 살던 집이랑 비슷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호에게 필요한 건 호화로운 대저택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지요. 잠자리에 들며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호를 위해, 그리고 수진을 위해. 다음 날 최미영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기 전 그녀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변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결정입니다. 평생 잘못된 가치를 쫓아왔어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사할까? 좀 더 작고 따뜻한 집으로.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회사는요? 회사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니어도 돌아갈 수 있어.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단다. 지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내 차가운 가슴을 데웠지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호야, 내 아빠는 어디 계시니? 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돈이 없어서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셨대요. 한민수, 수진이 선택한 남자.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위였습니다. 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가족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요.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대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죠.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고 따뜻했습니다. 지호는 새 집이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할머니 목소리가 잘 들려요. 저택에서는 할머니를 찾으려면 뛰어다녀야 했는데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어요. 주변 초등학교로 전학수속을 밟았고 이번엔 운전기사 없이 제가 직접 등하교를 함께 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지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회사는 최소한의 일만 챙기고 대부분의 결정은 부회장에게 맡겼습니다. 철의 여인 유정이가 회사보다 가족을 선택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평판은 신경 쓰이지 않았죠.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지호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김밥이 다 풀어지고 계란말이는 타버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도 처음엔 서툴렀대요. 지호의 위로에 웃음이 나왔어요. 75살에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는 제 모습이 우스웠죠. 집 근처 작은 분식집 주인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배우는 입장이 되었어요. 분식집 주인은 놀라워했지만 곧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서툰 솜씨로 만든 김밥이었지만 지호는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지호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이웃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놀기도 했죠. 때로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시끌벅적하게 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란스러움이 낯설었지만 점차 그 소리가 집을 채우는 온기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내일은 친구들이랑 축구할 거예요. 할머니도 구경 오실래요? 갑작스런 지호의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구경한다니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열린 아이들의 축구 경기를 지켜봤어요. 서툴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속에서 지호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죠. 경기가 끝난 후 지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사주었어요. 그것은 철의 여인 유정이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외할머니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매주 토요일은 지호와의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적도 있었죠. 75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는 경험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철의 여인이 갑자기 손자를 위해 회사를 제쳐두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소문이 파다했죠. 이사회에서는 제 은퇴를 암묵적으로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한 달에 한 번 지호와 함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최미영을 만나고 지호가 살던 동네를 둘러보며 수진의 흔적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수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알아갔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수진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한 노인은 제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항상 어머니 자랑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라고, 언젠가는 꼭 화해하고 싶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버렸던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다음 날 수진의 묘지를 찾았죠. 조용한 언덕 위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시계가 보물이 된 날이었습니다. 달력으로 치면 지호와 함께 살게 된 지 정확히 한 계절이 지난 시점이었죠. 봄이 오고 있었고 우리 아파트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학교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심었던 것인데 어느새 초록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호는 엄마의 시계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11살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시계는 여전히 낡고 흠집난 상태였지만 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할머니,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호는 시계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그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40년 전 수진의 20살 생일에 선물했던 그 시계는 이제 멈춰 있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빛을 품고 있었죠. 이건 시간도 멈췄는데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건 사랑이니까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지호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이 시계에 담아보낸 메시지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시계를 열어보니 안쪽에는 젊은 시절 제 사진과 영원한 시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수진이 시계를 봤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수진은 이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지? 라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비싼 선물을 해준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수진은 그 사랑을 다시 지호에게, 지호는 다시 저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이 시계 다시 고쳐볼까? 다시 시간이 흐르게 해볼까? 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유명한 시계 수리공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내부는 정교했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일주일 후 시계는 다시 똑딱거리며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시계가 살아났어요. 지호는 기뻐서 펄쩍 뛰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계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사랑도 다시 이어진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아빠는 어떤 분이셨니?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아빠는 정말 착하셨어요. 엄마한테도 잘하셨고, 저한테도 좋은 아빠였어요. 한민수, 제가 끝내 인연을 끊었던 그 사람입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내친 것이 저였는데, 지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모양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호야, 아빠를 찾아볼까? 그날 밤 제 판단을 후회하며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전문 탐정을 고용해 한민수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호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 부산을 떠났다고 했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한민수가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빚을 갚으려 노력했고 지호를 위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민수가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지호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에는 할머니가 모든 걸 제대로 할게. 지호를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다음 주말 우리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지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부산역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곳은 우리 가족의 인연이 다시 시작된 장소였죠. 지호와 저, 그리고 이제 막 우리와 제외한 한민수까지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민수를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조선소 작업복 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호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죠.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수의 첫마디였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말을 들으니 더욱 미안했죠. 민수는 지난 몇 년간 빚을 갚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일했고 최근에야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를 다시 만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사과드려야 합니다. 수진이와 당신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호를 외롭게 했던 것까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진의 묘소를 찾았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수진에게 인사했죠. 지호는 자랑스럽게 고쳐진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빚이 남아있고 안정적인 거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우리 함께 살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충분히 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처음에 민수는 망설였지만 지호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어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하겠다고요.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는 제 도움으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시작했고 지호는 두 보호자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밝게 자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는 다시 부산역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세 사람의 첫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에게 부탁해 수진의 사진도 함께 합성해달라고 했죠. 완성된 사진은
우리 집 거실 중앙에 걸렸어요. 네 사람의 웃는 모습, 비록 수지는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지호의 말에 민수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제가 75살에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호는 13살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민수는 정비소를 확장해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 명예회장으로만 남았죠. 심장 수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어요. 1년 전보다 심장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의 효과가 아니라 사랑의 효과였어요. 지호와 민수가 제 삶에 들어오면서 제 심장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수진에게 말을 걸곤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고맙다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수진이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연결되었다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부산역에서 찍은 가족사진 옆에는 수진이 지호에게 남긴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마침내 올바른 시간 위에 서 있는 것처럼요. 눈 내리는 거리,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지호는 중간에서 민수와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은 결국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저는 75살 유정희입니다. 한때는 철의 여인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그저 한 가족의 할머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